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 논문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공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누면서 논문 콘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논문 콘서트는 그 지금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계시는 황성훈 교수님의 장명이에요. 이분이 뭔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이런 성향이 있으신데 그래서 논문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이시죠? 한참 그 선거 전에 무슨 뭐 청춘 콘서트도 있고 무슨 이런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의 그 개념 자체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청중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즉석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 질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학우님들하고 논문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치열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 인사말이 있을 줄은 몰랐고요. 매번 인사말이 있어서 참 저는 힘듭니다. 예, 저 여러분 제가 사실은 통계나 이런 그 방법론이나 검사 개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이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역시 통계를 배우시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렇게 좀 막막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전달하는 저 입장에서도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응용이 잘 안 되니까 전달하는 것도 좀 힘들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 논문 콘서트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쉬우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저도 전달할 때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항상 통계를 쓴다던데 연구 방법론을 쓴다던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많이 하셨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배우라고 하는구나 연구 방법론이 필요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좋은 시간과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인사말을 하는 줄 모르고 왔고요. 저는 08학번이고요.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용문상담심리대학원에서 지금 1학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논문을 썼을 당시에는 지금은 시험과 논문을 선택하는 졸업 과제가 주어지는데, 저 때는 그냥 다 논문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쓴 것도 아니고, 다 혼자서 써야 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권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굉장히 특출난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써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하라고 하시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과외 시간 및 과외 자발성이 과외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만 어렵지 계속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은 유성진 교수님이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최윤영 교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연구 방법까지 다 유성진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 귀여운 아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논문을 쓰는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이제 대상을 제가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을 할까, 고등학생을 할까, 초등학생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쓰고 싶었던 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쓰고 싶었으나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설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의 관심 분야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관심 있어 했던 분야들이 뭐 스트레스, 성격 유형, 그다음 완벽주의, 학교 성적, 자존감, 뭐 사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들이 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사교육에서 좀 이제 관심이 높아서 사교육으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사교육이라는 말을 논문에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외라는 명칭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런 변인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1회 논문 콘서트를 제가 보니까 1회 때는 그 리스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많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국회 도서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검색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뭐 사교육, 뭐 등등을 이제 제가 검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학위 논문으로 제안을 해서 봤더니 조금 더 이렇게 논문에 적합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학술 기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학술 기사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논문이어서 그냥 학위 논문을 검색하면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 써놓으신 논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행 연도를 내림차순으로 하여서 최근 거를 검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척도 같은 거를 볼 때 옛날 것을 사용을 하시면 척도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발행 연도를 꼭 그렇게 이제 최근 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검색한 걸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유레카 막 이러면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 과외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그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대상만 초등학생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 여러 가지 선행 연구 논문들을 읽어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 연구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주요 목차 해가지고 쭉 써서 설문지까지 첨부를 해서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걸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너무 간단하다. 이제 저 두 가지 상관만 보고 끝나는 논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연구와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상만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재미없는 논문이 된다.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렇게 재미없는 논문을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된 것은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보이세요?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찾아뵈면서 중간중간 논문 지도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그 팀에 다른 논문을 쓰시는 학우들이 있으셨어요. 3분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찾아온 논문들을 함께 보다 보니까 같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스터디 효과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연구 주제도 있구나, 이런 연구 주제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참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 과외 시간하고 과외 자발성, 과외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 이런 이제 영향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변인을 저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독립 변인이 되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종속 변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에 대한 거는 저도 학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모르신데 어떻게 이건 독립변이라고 결정하시고 종소변인이라고 하긴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갖다 그냥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단순한 상관 연구, 이제 관계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독립변인이라든지 종속변인이라든지 이런 독립 종속 요거를 정할 필요는 없고요.
상관이라든지 관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두 변수 간의 관계 상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독립이 되거나 종속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상관 연구를 하게 되면은 누가 누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혹은 누가 어떻게 바뀌었더니 누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단순히 둘이 그냥 높은 긍정적인, 부적인 혹은 상관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냥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 뭐 둘이 뭐 긍정적인, 부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다를 넘어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의 변수가 조금 더 늘어났더니 다른 변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는 독립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종속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험 연구라든지 그런 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작된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값들, 이것이 바로 종속 변수가 돼요. 근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실험 연구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구 주제에 맞춰서, 연구의 가설에 맞춰서 하나의 변이는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하나의 변이는 종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연구 주제나 가설을 만들 수 있냐면, 아까와 같이 과외 시간이 늘어나면 과외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로 인하여 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외 자발성이 높으면 과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의 연구 주제이자 연구 가설이 되면 무엇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까봐 질문을 반대로 했어요, 지금. 무언가 영향을 주는 변이는 독립 변인이고,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영향이 받아서 무언가 바뀌는 변인이 종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과외 자발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이 높다라면 무엇이 종속 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사실은 실험 연구에서는 여러분이 조작을 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게 독립 변인이지만, 이제 좀 우리가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기 어려운 설문 연구나 이런 데서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여러분의 연구 주제와 연구 가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지금. 통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되는데,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시면서도 변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어느 순간 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또 마지막에는 변인이라고 또 바꿔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영어로는 똑같이 베리어블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어떤 자는 변인이라고 번역해놓고 어떤 자는 변수라고 번역을 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최윤영 교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당신도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 통계의 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히게 되는. 자, 그 앞에 독립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독립하면 뭐가 떠올라요? 3.1절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종속 이름 뭐가 떠오르세요? 식민지?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속은 영어로 dependent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it depend 하면은 얘는 뭐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향을 받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자. 이거는 합의한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변인을 독립 변인이라고 부르자. 이것도 합의한 거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독립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 과외 시간 그리고 과외 자발성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독립 변인이 있는 거죠. 그다음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것도 두 개예요. 과외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연구자는 지금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변인들에 대해서 폭풍 검색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도 특히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들을 쭉 이제 들으면서 논문 지도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때는 좀 이런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을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심리 연구, 가설 검증 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말이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같이 읽는 것보다 다음 제 가설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윤영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제 가설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축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학습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과외 학습 시간이 적은 학생들보다 과외 학습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외 학습을 자발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비자발적으로 받은 학생들보다 과외 학습 스트레스가 더 적을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적은 학생들보다 학교 생활 적응도가 낮을 것이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받은 초등학생이 비자발적으로 받은 초등학생들보다 학교 생활 적응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 이제 통계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 가설을 핵심을 이제 검증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비교해야 되고, 집단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집단 간의 평균값이 산출돼서 비교가 돼야 된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우선 저희가 연구라는 걸 진행을 하고 논문을 진행을 쓰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 사실은 하는 게 연구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연구 가설 혹은 통계 가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전에 그것들은 다 연구 주제와 관련이 돼가지고선 이제 연구 가설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연구 가설 앞에 한번 봐도 될까요? 사실 이 연구 가설도 다 뭘로 나왔냐면 여러분의 관심사로 인해서 나오고, 그리고 선행 연구를 막 뒤져보면서 나오게 되고 해서 무언가 아무튼 나 이런 연구를 할 거야 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는 좀 정리가 된 듯한 언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연구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통계 방법을 뭘 쓸지, 연구 방법을 뭘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 가설만 보고도 이 친구가 요러요러한 통계 방법을 썼겠구나, 이렇게 연구 방법을 진행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약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과외 학습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과외 학습 시간이 적은 초등학생들보다 과외 학습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무슨 변인들이 있죠? 과외 학습 시간, 그리고 과외 학습 스트레스. 두 가지의 변인에 관련돼서 무언가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무튼 두 개의 어떤 변인의 관계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뭐가 있냐면 시간이 많은 초등학생들 한 집단이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이 있냐면 과외학습 시간이 적은 초등학생들. 그래서 총 집단이 몇 개죠? 두 개의 집단이 있죠. 그리고 요 두 개의 집단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연구 가설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집단 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집단이 근데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연구 가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할 때 뭘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계산을 한 후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평균값일까요? 과외 학습 시간의 평균값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외 학습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비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엄청난데요? 네, 맞아요.
집단이 나누어지는 것은 과외 학습 시간에 의해서 두 집단이 나누어진 거였고, 그리고 평균값을 비교를 하는 것은 과외 학습 스트레스의 평균값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연구 방법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통계 기법이 존재해요. 그 무수히 많은 통계 기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연구 주제가 있고 그리고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가설을 세웠다면 거기에 맞는 통계 기법을 무엇을 쓸 수 있을지는 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두 집단을 비교를 하구나.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구나. 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과 통계 기법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연구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연구 가설로 지금 점프를 했는데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쓰면 가다가 있기 때문에 해오던 습관,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익어서 당연히 이런 가설들을 만들고 당연히 이런 통계 기법을 선택해야지. 그리고 기술하면 되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도식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처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외 시간이 많으면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겠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구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그 계획서를 쓰고 이제 지도를 받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구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 상태로 오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김성정 학우님은 유레카하고 발견해서 과외 시간 그리고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변수를 뽑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로 만들어낼 거냐. 이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외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다. 이런 아이디어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과외 시간이 많은 애들과 과외 시간이 적은 애들로 나눠서 스트레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외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애들과 자발적이지 않은 애들로 나눠 가지고 이 두 집단의 학교 생활 적응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외 자발성이 학교 생활 적응과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색을 할 때에는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많이 읽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책을 읽어보고 특히 우리 김성정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이런 가설로 이끌어 나갔구나.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두 집단을 비교했지만 과외 시간이 가장 많은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이렇게 세 집단을 만들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네 집단을 할 수도 있고 다섯 집단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아이디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단이 두 개일 때냐 세 개일 때냐 그 이상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계 방법이 달라질 뿐이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제 연구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도움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여러 번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부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저도 지도를 계속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초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영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관계들을 몰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관관계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다시 관계에서 영양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뭘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중에 이제 척도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도를 열심히 찾았죠. 이제 과외 시간, 과외 스트레스, 학교 생활 적응, 과외 자발성을 찾았는데
하나의 어려움이 또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자발성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만들면 되지 뭐 라고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가 척도를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냥 만들면 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또 막 뒤졌어요. 뒤졌더니 다행히 이화여대에서 한국인들에게 맞는 이제 척도 여러 가지를 개발해 놓은 것 중에 이제 자율성이라는 척도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좀 찾아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를 제가 조금 참고를 해서 과외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설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신뢰도가 또 잘 나와줘서 제 연구에 이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실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선행 연구를 보실 때 척도가 신뢰로운 척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신뢰도라는 거는 앞쪽 부분에 이제 척도 쪽 이제 설명을 쭉 보시다 보면 크롬바 알파라고 해서 그 신뢰도가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뢰도가 0.8 이상 돼야지 괜찮은 거다, 신뢰로운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성정 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외 자발성 척도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과외 자발성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연구자가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는 변인의 최초로 주목한 세계 최초의 연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지금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척도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검증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관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서로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외 시간만 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으면 아까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는 표현 안 했는데 되게 재미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는 변인이 들어오면서 연구가 조금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좋은 아이디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가 없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현임 교수님 계신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이 측정, 뭔가를 재일 수 있고 그것을 측정을 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이 사실은 철학하고도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철학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철학은 측정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은 뭔가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파급시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이디어로 품은 좋은 개념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정교해야 될 거고 굉장히 엄격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측정 도구를 만드는 연구들은 뭐 석사 혹은 박사학위 연구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김성정 선생님은 그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약점이 많아요.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이 도구를 썼다는, 이게 치명적인 연구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없을 때에는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학습 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도 파이프 담배를 피시는 아주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농담처럼 학습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학습을 안 한다. 지각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몰지각하다. 이런 이제 농담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기억나는 게, 이 학습 심리학이 이렇게 주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실험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만들 거냐? 이 선생님의 대답은 청계천으로 가라 했어요. 청계천에 가면 한 군데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청계천에 있는 전문 인력이 힘을 합치면 우주 왕복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도구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방법 혹은 실험 방법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일단 연구의 아이디어를 품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측정 도구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개발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재검 신뢰도 뭐 이런 거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건 학부 논문이었고 해서 그냥 제 통계만 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자발성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을 이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에서 제 이제 설문을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제가 이제 설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적어도 이제 내가 설문할 수 있는 대상이 100명 이상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비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이었던 게 두 학교에서 이제 5학년, 6학년을 이제 다 한꺼번에 설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신뢰로운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쪽 저쪽에서 막 이제 설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남녀 성비도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같이 조에서 이제 하셨던 분들 중에 그리고 굉장히 설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설문할 대상이 있는 이제 내가 용이한 그런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설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기 초에 교원 평가하잖아요. 교원 평가 전에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학교 생활 적응 척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하위 영역이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한 질문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원 평가 성적을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점수가 이제 선생님들이 막 쭉 보셨을 때 우리 선생님 안 좋다라는 대답이 좀 많이 나오면 전날 이제 피자를 사시고 그럼 다음날 점수가 잘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제가 설문했던 시기가 이제 1학기 때여서 이제 그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쮸가 세상에서 그렇게 무거운지를 처음 알았던 경험을 했는데 마이쮸를 이제 저는 200개를 넘게 이제 표집을 했는데 이제 200개 넘게 사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이쮸를 들고 이제 친구한테 줬던 기억도 나고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금전적인 도움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했을 때 사실은 제 친구가 4학년 담임이어서 4, 5학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것도 이제 또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보통은 3, 4학년이 약간 그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비슷하고 5, 6학년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이제 5학년, 6학년을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 시간 및 과외 자발성이 과외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제목이 정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교수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됐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는 이제 대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까지 넣으셔서 이제 제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머리 아픈 이제 연구 방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초등학생 이제 비율,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다른 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하실 때 신뢰도가 기술되어 있는 거 아까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역채점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대답한 게 매우 그렇다 5점이 있는데 이제 아닌 점수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낮게 나오는 뭐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는 점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역채점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설문지를 내가 해도 어느 게 역채점 문항인지 알 수가 없으면 신뢰도가 엉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채점 문항이라고 돼서 앞쪽에 보면 몇 번, 몇 번, 몇 번. 그래서 제 논문에도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위 영역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과외 스트레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공부, 가정 환경, 건강, 학교 생활, 그다음에 취미 오락, 심리 성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제 이제 설문 돌렸던 그 설문지를 몇 장을 복사를 해왔어요. 이제 그걸 쭉 돌려보시면 될 텐데 거기 보시면은 같은 과외 스트레스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셀을 나눠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공부, 가정환경, 건강, 학교생활 적응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하위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내가 통계를 돌릴 때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공부구나. 그 다음에 6번부터 뭐 10번까지는 가정 환경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하위 영역에 이제 또 평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고 측정 도구를 이제 찾으시는 거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김성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 연구 논문을 읽어보시면 크게 4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결과, 그리고 네 번째가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필요성, 목적, 그리고 이 연구에 들어가 있는 과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다,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 심리학 개론이나 다른 심리학 공부하시면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조작적 정의,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과외 자발성이라고 하겠다.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순진성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 도구로 평가한 이만큼을 순진성이라고 하자라고 연구자가 정해놓은 걸 조작적 정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 내가 생각하는 자발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독자가 세밀하게 읽어본 다음에야 이런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서론에 그런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가장 쓰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방법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간결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심리학에는 무궁무진한 연구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방법들 중에서 설문 연구를 한 연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지를 배포하고 여기에 자기 보고 셀프 리포트를 하도록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수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통계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설문 연구 방법, 가장 연구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약점도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얼마나 잘 셀프 리포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 연구의 약점이라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감 잡으시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얘네들이 문장을 읽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아까 되게 우스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담임선생님이 보는데 학교 생활에 불만이 많다, 담임선생님이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찍히는 게 아닐까? 이런 멋진 생각을 품은 6학년 아이가,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혹시 선생님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거짓으로 응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문 연구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 연구를 그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실험 연구란 말이에요. 여기 이 실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매우 분명한 거죠. 실험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연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실험적인 연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우울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우울증이 뭔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증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울증이라고 보겠다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우울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아론 베크가 만들어 놓은 BDI라는 도구가 있어요. 21개의 문항으로 돼 있고 0, 1, 2, 3 이렇게 채점하게 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 BDI를 배포해서 수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울증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학교생활 적응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설문 연구를 통해서 똑같이 학교생활 적응도 셀프 리포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적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를 연구자는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한 일부로 학업 성취, 성적이 핵심 변이라고 보고 이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우울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프 리포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더 연구자에게 이점이 생기는 거죠. 연구의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연구 참여자의 친구들에게 얘가 어떤지를 평가하도록 해서 소위 학교생활 적응의 핵심 변인 중에 하나로 또래가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숙도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제3자의 점수를 가지고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감 잡으시겠어요? 혹은 직접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증상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다음에 예컨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측정 도구 척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과외 시간 몇 시간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것 같고, 과외 자발성, 과외 스트레스도 너 과외 스트레스 받고 있니? 안 받고 있니?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받고 있으면 네, 안 받고 있으면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쵸? 보면은 신뢰도 값도 구했다고 하고 그 밑에 하위 구성 개념도 좀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문항으로 너 과외 스트레스 받고 있니? 안 받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문항을 물어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과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점수로 이렇게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척도인데 사실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과학을 한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혹은 바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하나나 두 문항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있는 심리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몸무게를 좀 알고 싶어. 그럼 뭘 쓰죠? 그냥 저울을 갖다가 대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너 올라가. 그 다음에 몇 킬로야 딱 하면 되는데 혹은 눈이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가서 눈을 세면 돼요. 2개구나. 아, 코는 하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스트레스. 잘 모르겠어요. 얼굴에 써 있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찝쩍거리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너 바람 피고 있니? 라고 하면 그래 라고 대답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찝쩍찝쩍 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과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너무 고상하지 못한 예를 들었군요.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다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과외 스트레스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 정도 됩니다 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변호사가 어디 가서 어떻습니다 라고 자기가 주장을 할 때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증거들을 쫙 말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과외 스트레스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장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개발된 척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항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증거를 제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항을 만들어서, 혹은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냐면, 측정 도구가 정말 좀 신뢰로 와야겠구나. 이게 대충 만들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측정 도구가 신뢰롭지 못하면 내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되게 신뢰롭지도 않고 불충분한 증거를 댄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측정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과외 시간하고 과외 활동 실태 조사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문지가 아마 돌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남녀 성비도 알아보고 학년에 대한 것도 표시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과외를 받고 있습니까에 예한 학생만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설문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아니요 한 학생들도 14명인가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고 이제 항목들을 어떤 과외를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받았느냐, 자발적으로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했는데 중복 체크 가능하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한테 이제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하려면 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중복 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딩 어떻게 하지? 뭐 5점이 그러니까 다른 데 뒤에 가면 뭐 5점이면 5점, 3점이면 3점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6개의 문항을 중복 체크를 제가 하게 해놔가지고 갑자기 또 다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제 급하게 그때는 이제 저하고 연락을 하기 싫으셨는지 개인 메일도 안 가르쳐 주시고 학교 메일은 어쩌다 한번 보시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한 3일을 또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6개를 7번 문항인데 00, 뭐 3번에 애가 체크를 했으면 1, 그 다음에 000,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7번 문항을 쪼개서 다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몇 시간씩 과외를 받느냐한테 아이한테 쓰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게 뭐 2000시간 받는 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시간밖에 안 받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 막 되게 놀라셨던 게, 얘는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의 차가 되게 폭이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좀 심하게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하루 8시간 막 이렇게 써놓은 아이들은 조금 신뢰롭지 못해서 그런 건 좀 빼버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면서 어떤 아이는 1, 2, 3, 4, 5, 5, 4, 3, 2, 1,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검사를 한 아이도 있어서 그런 거 뺐고요. 그다음에 또 2장이 겹쳐져 있는데 2장이 똑같은 거예요. 설문지가 보니까 뭐냐면 옆에 친구한테 시킨 거죠. 하기 귀찮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시킨 거, 이런 거 이제 신뢰롭지 못한 걸 다 이제 뺐어요. 빼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과외 자발성 척도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자랑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신뢰도 개수가 이제 크롬바 알파 이제 통계를 돌렸더니 0.8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하고 학교 생활 적응을 했는데, 학교 생활 적응 척도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서 뒤쪽에 이제 통계 돌려서 결과로 나온 걸 보면 그것만 좀 신뢰롭지 못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적응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머리 아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문한 거를 가지고 이제 SPSS라는 전혀 새로운 사이트에 이제 그 접속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측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을 보시면 여기 신뢰도 값이 있잖아요. 신뢰도 개수를 저희가 이제 뭐 계산을 안 해도 되고 SPSS에다가 넣으니까 이렇게 신뢰도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캡처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하시면서 보셔도 되실 정도로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 SPSS를 열면 이제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척도로 들어가셔서 신뢰도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S라고 해놓은 게 이제 스트레스였어요. 과외 스트레스. 과외 스트레스를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고요. 밑에 거를 누르시면 쉬프트를 하고 누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신기하게도 얘가 떠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하기. 아까 신뢰도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 설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문지 번호예요. 맨 앞장에다가 이제 저는 수기로 다 1, 2, 3, 4, 5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의 이제 실수였던 게, 아예 인쇄를 할 때 1, 2, 3, 4, 5를 다 해가지고 인쇄를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 다 썼다는 200개를 다 제가 이제 수기로 썼거든요. 그래서 1부터 해서 219개를 제가 이제 표집을 했는데 219까지 이렇게 쭉 메모장에다 썼고요. 그 옆에를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중복 문항이에요. 0000 뭐 1 뭐 이러면 한 번 얘가 이제 과외를 뭐 한 개 한다 뭐 이렇게 대답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보시면 여기 3000시간도 있죠. 그죠? 3000시간도 있고, 뭐, 보시면 뭐 200몇 시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쓰고요, 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로부터 이제 그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적응, 뭐, 그게 이제 5점 척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5면 5, 2면 2, 뭐, 1이면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메모장에서 했는데요. 메모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엑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글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직접 SPSS에다 입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엑셀로 하신 거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해 주신 논문 1회 콘서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엑셀로 하는 방법은 되어 있어서 다행히 저랑 겹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메모장에 하는 거를 이렇게 써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하느냐, 메모장에 다 썼으면 이제 SPSS로 불러오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번호라고 했잖아요. 설문지 1번 번호. 설문지 1번 번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이면 1, 여면 2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설문지 번호. 그다음에 과외 활동 실태 조사한 거고요. 설문지 돌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과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척도별 점수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제 역채점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 거 이제 과외 자발성을 보시면 이번 문항에 과외 학습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화를 내심으로 과외 학습을 한다예요. 그러면 매우 그렇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이제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1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지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과외학습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게 과외학습이 자발성이 높은 거잖아요. 5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부모님의 억지를 시키는 거래요. 그러면 얘가 5점이 되면 안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지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이 역시점을 저는 이제 문항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 5, 4, 3, 2, 1을 코딩을 할 때 1, 2, 3, 4, 5로 다 바꿔서 제가 코딩을 했어요. 표시를 해놨다가.
근데 이게 방법이 있대요. SPSS에서.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1000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배워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역채점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1번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1, 2, 3, 4, 5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저는 5점 척도로 했으니까. 그러면 변환에 들어가시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이제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여기 값 1에다가 바꿀 값 5를 해서 추가를 하면 1이 5로 바뀌는 거예요. 좋죠. 근데 전 이걸 모르고 다 이제 그냥 했다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점은 3점이잖아요. 근데 3점은 3점이니까 3점을 안 써도 돼. 그럼 얘가 못 읽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기계니까 우리가 3은 3이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5, 4, 3, 2, 1. 와, 이렇게 떴어요. 이게 떴는데 이걸 모르고 저는 이제 그냥 막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더 하실 얘기. 예. 자, 앞에 거 그 코딩 숫자 길게 나온 거 한번. 예. 요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연구로 구현할지 이 부분이 공백이더라. 두 번째 공백이 뭐냐면 설문한 자료를 1000부를 모아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오면 안 돼요. 왜 그걸 무겁게 들고 와요? 그걸 코딩 해가지고 파일만 갖고 오면 되는데 1000부를 들고 오는 이런 진짜 불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머릿속에 코딩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는 수집을 해놨는데 열심히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코딩을 해야 된다고요. 이 개념을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코딩은 엑셀에서도 할 수 있고 한글에서도 할 수 있고 메모장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컴퓨터에는 메모장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그 심플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에 코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맨 왼쪽에 보면 001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002, 003 이렇게 가잖아요. 이 얘기는 001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의 데이터가 옆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한 줄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게 연구가 짧을 때에는 이 점수가 100개까지 나오겠지만 측정한 게 많아지면 뭐 1000개도 될 수 있고 2000개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한 사람의 데이터가 한 줄로 쫙 늘어 그 줄을 쫙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1, 2, 3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10이 나오잖아. 그럼 컴퓨터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01 해줘야 얘가 두 자리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01, 02 해서 09 다음에는 1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100명 단위가 되면 001 이렇게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00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연구에서는 999명까지밖에는 못 하겠죠. 연구자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샘플을 1000개 이상을 수집을 했으면 0001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딱 막히니까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통계학 책에는 이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맞아가면서 흔히 배워야 되는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알게 되면 누구한테 한 번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다는 게 애매한 부분인데 꼭 기억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001은 그래서 설문지 번호, 내담자 번호고 그 다음에 나온 2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SPSS는 남자, 여자 이런 문자를 인식을 못합니다. 전부 다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남자를 1이라고 하자. 연구자가 정한 거예요. 여자는 2라고 하자. 남자를 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자를 2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안 하겠죠. 왜? 2만 이러면 20000 입력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가장 단순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남자 1, 여자 2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보 연령을 구하면 두 자리로 해야 되겠죠. 08부터 시작해서 28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001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는 아이디어를 항상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코딩할 때 0001, 000 이런 식의 코딩이 필요해지더라. 0001100 이러면 4번하고 5번에 체크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감 잡으셨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7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게 뭐냐? 중복 응답해라 하면 어떤 사람은 1개만 응답하지만 어떤 사람은 3개를 응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자가 이 사람이 3개 했다, 2개 했다, 1개 했다 계산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감 잡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7개 중에서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를 세는 건 쉽지만 70개 중에서 몇 개인지를 세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000, 1100 하면 나중에 이 7개의 점수를 더해. 그럼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2를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2개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과의 종류가 얘는 2개, 어떤 애는 3개, 이거를 계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코딩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물론 뭐 잘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역채점 부분 이해하셨어요? 또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자, 연구자 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항을 물어보는데 예컨대 척도 안에 문항이 10개가 있는데 이 문항의 방향이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나는 우울증 척도를 만들었는데 나는 우울하다 해놓고 1, 2, 3, 4, 5에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항은 나는 행복하다 해놓고 1, 2, 3, 4, 5에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걸 싹 합해버리면 이게 우울한 점수인지 행복한 점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방향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 척도를 통해서 행복 점수를 얻겠다. 그러면 우울하다를 바꿔주면 될 거고. 나는 이 척도를 통해서 우울 점수를 얻겠다. 그러면 행복하다를 바꿔주면 되겠다. 연구자 마음대로. 연구자가 가장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역채점. 그래서 어떤 문항이 역채점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김성경 선생님은 그걸 다 손으로 했지만 정말 귀신 같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SPS 상에서 바꿔줄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도록 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1을 5로, 2를 4로, 3을 3.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납득이 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 2, 3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이라고 하자. 가능하겠어요? 4라고 대답한 사람은 2라고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소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2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급간을 나눠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를 합쳐서 저소득이라고 하자. 나중에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5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걸 다시 저소득이냐 고소득이냐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코딩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1, 2, 3은 새롭게 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연구자가 아는 거죠. 4, 5, 6은 2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뭐 7, 8, 9는 3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일단 코딩을 잘 해놓으시면 이걸 가공해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맞지는 않고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코딩 자료를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나중에 잘 안 되시면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그 통계 특강 중에요. 앞쪽으로 옛날 거 보시면 김윤주 교수님께서 이거 강의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참고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 텍스트 데이터 읽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창이 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SPSS 코딩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로 여기 밑에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엑셀도 있고요. 이제 뭐 한글도 있고 아니면 모든 파일도 있는데 저는 이제 메모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하시면 이제 이런 게 떠요.
이게 뜨는데요. 이게 이렇게 막 줄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001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 줄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얘는 줄을 다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다 줄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줄을 여기다 쭉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 따라가서 다음 누르시고 또 다음 누르셔서 줄을 쭉 치신 다음에 이제 불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시면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쭉 불러오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 같은 창이 이렇게 나눠져서 쭉 쳐져요.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 그 점수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각각의 이름들을 다 안 붙이고요. SPSS에서 다 이제 따로 붙여주기를 했거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엑셀 파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위에 1,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아까 보셨을 때 S라고 돼 있는 걸 내가 스트레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다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면 S, 그 다음에 뭐 자발성은 뭐 또 뭐 다른 명칭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 바꿔서 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온 걸 가지고 연구 대상자와 과외학습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량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에 들어가시면 초등학생 응답자로 해가지고 성별하고 학년을 제가 이제 아까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계량을 다시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여기 표시해 주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이렇게 빈도 분석 값이 떠요. 그래서 보시면 234명, 학년 234명, 뭐 평균이 1.54 뭐 이렇게 해서 뜨고요. 성별도 그렇게 해서 뜨고 학년도 보시면 1이 5학년이고 2가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뜨고 밑에 보시면 이제 통계량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얻은 결과가 이렇게 과외학습 실태를 조사를 했을 때 과외를 받는다가 220명이었고요. 받지 않는다가 14명이어서 제 연구는 이제부터 이 14명을 제외한 220명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값들을 이제 과외가 많다, 적다, 뭐 이런 값들을 얻기 위한 통계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다 일일이 캡처를 떠 놨거든요. 그냥 쭉 보실게요. 그래서 과외학습 방식과 과외학습 종류도 보시면 분석에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 그다음에 기술 통계를 다시 누르시면 과외학습 종류 1, 2, 3, 4, 5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누르시면 평균하고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 통계량이 전체 과외학습을 종류가 1번인 학생들이 뭐였냐면요. 뭐 주요 교과 관련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한자를 하는 학생들이 1번이에요. 그 학생들의 평균이 0.8. 그래서 176명이고요. 그다음에 종류 2번이 보시면은 외국어 관련, 3번이 미술 관련, 음악 관련, 기능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 값을 제가 쭉 얻었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제 통계 분석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코딩 하셨고 이제 코딩 다 하셨고 이제 코딩된 자료 값을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통계 분석법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내 연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만한 통계 기법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분석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 설문을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설문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뽑은 샘플들 있죠. 200명 정도 되는 샘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지? 뭐 남녀 성비는 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년은 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과외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뽑았으니까 모집단을 다 연구한 게 아니니까 이 샘플의 특징을 연구 논문을 쓰실 때 알려주셔야만 다른 분들이 논문을 볼 때 이러한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게 뭐냐면
기술 통계라고 해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는 자료를 보면 처음에 이제 연구를 딱 자료를 보시면 아까와 같이 이런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서는 이게 뭐지?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볼 때도 봐야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줄도 잘 맞춰져 있고 참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지금 현재 어떠한 패턴도 찾을 수도 없고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요거를 가지고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도 좀 보여주고 하나의 그래프로도 좀 보여주고 요렇게 하는 부분이 기술 통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 통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림으로도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고 표로도 만들어서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숫자로 평균이라든지 뭐 분산이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모인 요 자료들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이게 어떠한 특성이 있는 거구나. 내 샘플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절하게 다양한 것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자, 여러분 빈도 분석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숫자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빈도값이 얼마인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기에 샘플에도 분명히 남자가 몇 명일 것이고 여자가 몇 명일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세서 정리를 해놓는 것을 빈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술 통계 부분에 들어가는 여기에서는 주로 평균값도 계산을 하고 분산, 뭐 최대치, 최대값 뭐 등등과 같은 이상한 통계치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보면 빈도 분석을 하려고 해요. 뭐를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남녀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보는 거니까 빈도 분석을 하는 게 맞죠. 학년은 어떨까요? 학년에 대해서 좀 내가 요약 정리를 해보려면 빈도 분석 해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런 거 말고,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술 통계를 썼는데 과외의 종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통계도 이제 기술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예로 보여드린 건데요. 과외의 종류 같은 경우도 빈도 분석을 썼다면 과외 종류 1을 선택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2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술 통계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내 샘플 나이가 여기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외 시간이 평균적으로 평균값이 얼마나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더 해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조사한 과외 스트레스 이거를 가지고서는 내 샘플의 사람들의 과외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도 다 기술 통계에서 선택을 하셔서 변수에다가 과외 스트레스 여기다 그냥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변수에다 여기다 넣은 다음에 SPSS야 평균값 좀 계산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계산을 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요러요러한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논문에 여러분도 이제 아실 수 있고 또한 논문에도 기술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봤었을 때 요러요러한 샘플의 특징이 있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교수님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는 뭐 빈도값을 계산해야겠다, 이건 평균값을 계산해야겠다, 뭐 이건 기술 통계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저는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표집한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평균값도 구해보고 이걸로는 뭐 이제 기술 통계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다 해가지고 이제 얘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다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저는 다 일단은 출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려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제 결과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등학생 이제 과외학습 방식은 이제 학원 수강이 176명으로 48%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72명 19%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과외나 아니면 개인과외, 기타과외, 인터넷 강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과외학습 종류는 중복 응답을 이제 아까 가능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주요 학습 관련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180명으로 35%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관련 167명으로 32%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과외,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과외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08명으로 주요 학습 관련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관련을 스스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103명, 29%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권유, 이제 거의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이나 타인의 권유로 이제 학습을 한 거는 이것 역시도 이제 주요 학습 관련이라고 해서 뭐 국어,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이제 학교 이제 그런 것들이 135명으로 45%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관련이 99명으로 33%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또다시 이제 조용해지실 통계인데요. 그래서 총점을 이제 저는 다 구했잖아요. 뭐 평균값도 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빈도수도 구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위 영역을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척도 점수를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위 영역이라는 거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환에 들어가서 변수 계산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1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공부 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 총점을 이제 다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하위 요인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하위 요인별로 나눴는데, 얘네들 이제 스트레스 공부 총점, 가정환경 총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또 다시 여기다 넣었더니, 이 전체 과외 스트레스에 대한 총점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총점을 일단은 구해 놓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통계가. 네.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어디에 공백이 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총점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이게 공백이에요. 자, 질문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코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통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SPS한테 이런 거 구해라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연구자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과외 시간이 과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요. 과외 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과외 시간이 많은 애들이 적은 애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큰지 적은지를 이야기하려면 스트레스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물어봐가지고 구한 게 아니라 문항을 예컨대 10문항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측정을 했으니까 이 문항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코딩한 데이터에는 예컨대 스트레스 1번, 스트레스 2번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스 10번까지의 값이 있는데 요거를 합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합치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높은지 낮은지 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두 번째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에 보면 대상 변수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스트레스 공부 총점이라고 직접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재려고 하는 스트레스의 총점이구나. 이걸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는 보이시죠? 등호. 그 등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 칸이 있는데 저기에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1번 더하기 S2번 더하기 이렇게 10번까지 더해서 총점을 구해라. 이러면 얘는 알아서 명령을 딱 수행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S1번에는 점수를 2배 해주자. 논리를 가지고 그럼 S1 곱하기 2 해놓고 더하기 S2 더하기 S3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이제 연구자가 총점을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수를 얻어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요 총점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총점을 계속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한 총점으로 이제 총점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과외 시간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하고의 상관을 이제 상관을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관 구하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기초되는 모든 논문에 다 앞쪽에 나와 있는 상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상관 분석. 그러면 이별량 상관 계수라는 게 있어요. 뜻은 저도 모르고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과외 시간하고 자발성 총점, 스트레스 총점, 학교생활 적응 총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한꺼번에 이제 다 해야지 그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넣은 다음에 화살표로 다 넣은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옵션을 누르셔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넣으시고요. 계속을 넣으시면 이런 게 떠요. 참고로 얘하고요. 얘는 따로 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해가지고 확인을 눌렀는데 창 하나가 더 뜨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된 이게 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다. 이게 뭘까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삼각형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1로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한 번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하고 시간은 똑같죠. 그래서 자발성 총점하고 시간하고 봤을 때 여기 점수가 나오죠.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시간하고 봤을 때 여긴 별이 떴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얘하고 보시고 얘하고 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그 상관을 구하기 해서 이제 상관이 나온 거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별량 상관계수는 예측하셨듯이 이별량이잖아요.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상관을 구할 때 이제 이별량 상관계수를 쓰시는 건데, 자 보시면 다 지금 다 변수가 이게 보면 상관값이 과외 시간이랑 자발성 이렇게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2인 거고요. 그리고 별량은 별량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상관을 구할 때 우리가 그 편차를 분산을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그란 게 하나의 과외 시간이 요 동그란 원이 설명하는 양이 요거였다면, 그리고 그 자발성이 설명하는 이 동그라미 요거였다면 두 개가 얼마만큼 겹치는지를 보는 것이, 겹치는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상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별량 상관 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각 척도 간에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상관관계를. 그래서 보시면 시간하고 자발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시간하고 스트레스는 별이 이제 두 개가 떴는데, 이건 좀 이따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간하고 학교생활 적응도 별 관계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자발성은 제가 개발했잖아요. 근데 얘는 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발성하고 스트레스도 높게 나왔고 학교생활 적응도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과외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에 이제 부적 상관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이 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논문들을 이제 선행 논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개, 2개, 3개를 막 다 이렇게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근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2개씩 떴으니까 그냥 2개만 해서 이제 설명을 여기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100번의 연구 중에서 한 번 우연한 수치가 나올 확률이니까 99번이 유의미하게 나올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니 이해를 해야지 왜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다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하나 넘어가 보세요. 저 그 포인터 좀 잠깐 좀 보세요. 자, 이별량부터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냐면 분명 이 중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고만 왜 이별량이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시죠? 여기에는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얘랑 얘하고 관계만 보기 때문에 그걸 그 셀에 딱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별량이에요. 20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20별량이 아니란 말이죠. 20개가 들어가더라도 1번 애하고 2번 애를 비교해서 값을 찍어주고 1번 애하고 3번 애의 관계를 찍어주고 그걸 우리는 하나씩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한글이나 뭐 워드 프로세스에서 그려 놓은 거죠. 뭐 이것까지 이제 표를 그리는 것까지 말씀드릴 없으니까 4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과외 시간, 과외 자발성. 얘는 지금 독립 변수고 과외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은 종속 변수죠. 그래서 독립 변수를 앞에 놓고 종속 변수를 뒤에 놓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인천에서 샘플링된 약 200명의 아가들이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이 평균 748시간의 과외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많죠. 근데 누구보다 많다, 누구보다 적다,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지만 일단, 야, 이런 정도의 평균 과외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과외 자발성 점수는 50점이구나. 만약에 총점이 몇 점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50점이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의미를 연구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트레스가 77점이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총점이 몇 점인지 알고 있으면 이게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연구자가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파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상관표를 제시하는 방법인데, 자, 이 마이너스 0.012라는 애는 무슨 뜻이냐면 과외 시간과 과외 자발성 사이의 상관계수예요. 이 얘기는 0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관이 크다고 표현하겠네요. 있다 없다는 아니니까 0에 가까워질수록 상관이 작다.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데이터는 과외 시간하고 과외 자발성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상관이 낮아요. 반대로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 사이에는 0.34의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로 생각하면 우리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더 어려운 거 말씀드려 볼까요? 1차 함수 이런 거 공부하셨죠.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함수예요. 그렇죠? 여기서 a가 뭐예요? 정답이죠. 기울기. 자,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개념이 이 상관계수란 말이죠. 맞죠, 조 교수님? 자, 그러면 그 기울기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팔라지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일 때에는 이 45도로 쫙 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숫자가 커지면 이거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숫자가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3의 상관이 있다는 것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 그런데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1차 함수를 이해하면 상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1차 함수 배웠으니까. 그래서 과외 시간이 늘어나면 스트레스도 늘어나는데 얼마큼 늘어난다? 약
0.34 정도의 기울기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 사이에 0.8 이런 상관관계가 나왔으면 과외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리고 그 내용을 논문에 이렇게 보고할 때는 글을 쓴단 말이죠. 이 연구에서 과외 시간과 과외 자발성 사이의 상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 상관계수는 R이라고 부르는데 R은 0.012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이 연구에서 과외 시간과 과외 스트레스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은 0.34 증거를 딱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별이 떴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자, 왜 별이냐?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걸 흔히 우리가 별이라고 부릅니다. 별이 하나가 붙을 때도 있고 2개가 붙을 때도 있고 3개가 붙을 때도 있어요. SPSS가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연구자는 하나를 붙여도 되고 2를 붙여도 되고 3를 붙여도 돼요. 대신에 그 밑에다가 각줄을 달아서 하나가 붙은 건 이런 거고 2개가 붙은 건 이런 거고 3개가 붙은 건 이런 거다라고 주석을 붙여주면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별은 첨자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석을 우리가 붙이게 되는데 그 주석을 요 밑에 보면 P는 0.01보다 작다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구나 라고 하는 주석이 밑에 달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이 되게 측정의 엄격성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의 수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흔히 별이 1개 붙으면 가장 느슨하게, 2개가 붙으면 조금 더 엄격하게, 3개가 붙으면 가장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서 100번 중에 95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P는 0.0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100번 중에 99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럴 때는 P는 0.0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1000번 중에 한 번일 때에는 P는 0.00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것도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흔히 심리학에서는 0.05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관에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별이 많이 뜨면 보기가 더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뭐 2개, 3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상관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확대 해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보면 연구자가 아이디어로 품고 있는 과외 시간과 스트레스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있으니까 연구자가 제대로 지금 감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런데 과외 시간하고 학교 생활 적응하고는 0.0의 상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네 이런 그렇죠?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연구자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일부는 타당한 것 같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또 탐색하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후반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과외 자발성하고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상관이 있고 과외 자발성하고 적응은 정적인 상관이 있죠. 둘 다 0.4 정도의 상관인데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발성이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자발성이 높은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자발성이 부족한 애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연구자가 가설로 품었던 것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결과들을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과외 스트레스하고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도 보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상관이 있더라.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적응 점수는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질수록 학교생활 적응은 더 잘하게 되는 이런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상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